자, 1장 2절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는 처음 개념이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산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칼 1642년, 그러니까 17세기가 되겠죠. 이때는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라기보다는 칼큘레이터,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면서 철학자입니다. 중세시대죠. 중세시대는 철학자들이 수학자가 많았어요. 파스칼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파스칼은 철학자로 유명한 명언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명언도 남긴 바로 그 파스칼 철학자이면서 수학자가 더셈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1936년도에 아까 첫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튜링 머신을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칼큘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자 컴퓨터, 일종의 이제 컴퓨터가 칼큘레이터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콜로서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전자 분용 암호문 해독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36년이 어떤 때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빼앗는 그런 시대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각 국가마다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시아든 유럽이든. 그래서 이 군사용으로 암호문을 해독하는 컴퓨터를 만든 것이 콜로서스고, 또 이제 하버드 대학의 에이켄 교수님이 마크 1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마크 1도 역시 이게 아마 1950년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처음에는 이제 대포, 그 포의 탄도를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그 뒤에 산업용으로도 이제 응용이 됐지만 사실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 모클리하고 에커트 교수가 만든 애니악 컴퓨터를 통상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하버드 대학은 50년대가 아니네요. 아마 30년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야기되는 컴퓨터가 바로 애니악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만들었던 건데 크기를 한번 볼까요? 길이가 30m, 높이가 3m, 무게가 무려 30톤. 또 진공관, 그때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8,000개의 진공관을 써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전원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애니악을 한번 구동을 하면은 그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는 그 도시에 가로등이 좀 어두워질 정도로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크고 묵직한 컴퓨터였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조를 만든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 박사입니다. 박사면서 교수인데, 말하자면 폰 노이만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폰 노이만 1화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천재 중에 천재, 컴퓨터보다도 더 계산을 빨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 모든 과학 분야에 있어서 업적이 뭐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구조, 즉 다시 말하면 CPU,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가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CPU에서 처리하는 형태, 그것을 이제 뭐 내장 프로그램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컴퓨터 구조를 최초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폰 노이만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세대 컴퓨터,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애니악 뭐 이런 거죠. 진공관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기계어는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뒤에서 우리 다시 다 배울 겁니다. 기계어로 만들고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세대 컴퓨터 1950년대 후반에 가면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공관이 빠르게 트랜지스터로 대체가 됐습니다. 즉 반도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크기가 대폭 줄었죠. 대폭 줄게 되고 전력 소모도 대폭 줄고 계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또 진공관 컴퓨터는 고장도 잘 나고 열도 많고 이랬는데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급속하게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또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언어가 개발이 됐어요. 포트란이라든지 코볼 이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3세대 컴퓨터로 가면 이게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겠네요. 자, IC 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IC는 Integrated Circuit, 우리말로는 집적 회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쓰겠습니다. 자, 집적, Integrate는 이제 집적됐다.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집적 회로, Circuit은 회로죠. 집적 회로,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칩 하나에 수백 개, 초창기니까 이제 수백 개죠. 지금은 뭐 수백 개가 아니라 수억 개, 수십억 개 이렇게 되겠지만, 수백 개의 전자소자라고 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칩, 반도체 칩이 됩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때 이제 유명한 컴퓨터가 이제 서버급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서버급 컴퓨터로 IBM에서 시스템 360이라고 하는 좀 역사적인 그런 서버가 있었어요.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산실인데, 전산실 전체를 가득 채운 이것이 IBM 360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애니악, 그 전에 마크1 이런 것도 사실은 IBM에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개발은 하버드 교수가 했지만 그것을 하드웨어로 만든 것은 IBM이었습니다. IBM이 뭐 그때는 이제 컴퓨터 회사의
대명사처럼 전 세계 넘버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면 가장 큰 컴퓨터를 말해요. 또 그보다 조금 작은 미니 컴퓨터라는 형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회로가 개발되면서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자, 4세대 컴퓨터는 197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IC라고 했는데 IC가 조금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LSI는 뭐냐면 Large Scale Integration. 말하자면 IC 칩이 좀 더 large scale, 큰 규모로 집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앞에 V가 붙었어요. V. V는 뭘까요? very입니다.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된 게 ULSI. U는 뭘 것 같아요? 울트라죠. 울트라 large scale integration.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집적도를 높이는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하고 친숙한 퍼스널 컴퓨터,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갖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전까지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전산실에만 있던 큰 컴퓨터였는데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최초의 컴퓨터는 이제 애플에서 나왔죠. 애플 1. 그 다음에 81년도에 IBM에서 개인용 PC를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개인용 PC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이때 사용했던 CPU가 인텔의 8088, 인텔의 칩을 사용했고, 또 이때의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OS가 뭐였냐면은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DOS.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쓰고 있지만 윈도우즈의 기본은 DOS예요. 이거는 이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뜻입니다. 자, 운영체제. D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IBM PC가 전 세계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한편으로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계속,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CPU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PU를 하드웨어 칩으로 구현한 것이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CPU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한편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컴퓨터하고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주로 이제 OS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처음에 도스 시절에는 윈도우즈가 그래픽이 없었어요. 그래픽이 없었고 캐릭터 명령어를 쳐가지고 컴퓨터하고 사용자 간에 이제 주고받고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들 윈도우즈는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이 GUI를 처음 이뤘던 것은 역시나 애플 컴퓨터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유명한 애플의 맥킨토시가 나오고 지금도 맥킨토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애플에서. 그다음 그 이후에는 뭐 노트북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컴퓨터의 전성시대가 왔죠. 이것은 우리 나중에 9장인가요? 10장인가? 그때 모바일 컴퓨터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이 뭐 초창기에 집채만한 컴퓨터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최첨단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한 대씩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 활용의 시대적 변화는 뭐냐 하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관 위주였다 그러면 개인용 컴퓨팅 시대가 이제 애플의 애플 1이 나오고 IBM PC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가 개인을 소유하다 보니까 개인 간의 컴퓨터 통신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90년대, 이제 90년대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95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인터넷이 일반화되는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통신을 명령어 위주로 유닉스나 이런 명령어 위주로 하던 게 윈도우즈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때 윈도우즈가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개발이 됐어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이때 같이 개발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일반 사용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1995년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니까 웹 서비스가 활성화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베디드 컴퓨팅은 뭐냐면은 여러분 가전제품 안에 보면은 조그마한 컴퓨터 보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을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형태가 일반 컴퓨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웨어러블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자동차에도 이런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사물 인터넷 시대 IoT, 인터넷 뭡니까? IoT니까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유형을 한번 볼까요? 컴퓨터 유형. 컴퓨터 유형은 가장 큰 컴퓨터를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 가장 뛰어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은행은 뭐 기본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항공사, 대기업, 정부기관 뿐만 아니고 뭐 대학교라든지 뭐 요즘은 이제 메인프레임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워낙 많습니다. 큰 전산 업무를 필요하는 데는 전부 메인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목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기상예보라든지 기상예보에는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일반 메인프레임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상청 이런 데는 전부 슈퍼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 탐사, 그러니까 유전 바닷속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 유전, 기름을 찾는 휘발유 기름을 탐사하는데도 그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부 슈퍼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는 최첨단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의 성능을 측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요 밑에 그림에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크레이1이라고 하는 미국의 슈퍼컴퓨터입니다. 한때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장기간 1등을 했던 슈퍼컴퓨터 이름이 크레이 컴퓨터고 오른쪽은 이제 일본의 NEC의 지구 시뮬레이터 이런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그 슈퍼컴퓨터 1등은 미국 에너지부의 국립연구소에 있는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 이름입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1등을 차지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은 그런 순위들이 쭉 나옵니다. 자,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아까 보신 것처럼 메인프레임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컴퓨터를 서버급 컴퓨터,
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용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해 줄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전자상거래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포탈 같은 네이버가 됐든 이런 데는 다 이제 서버급 컴퓨터를 씁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제 서버급 컴퓨터를 쓰죠. 왜냐면 학교 포탈에 여러 학생 또 교수 또 직원 선생님들이 업무를 위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서버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용도는 다양하죠. 이런 과학자, 엔지니어 뿐만 아니고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학교의 구성원들도 이런 서버에 접속을 하고 또 게임 서버도 있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게임 많이 하시죠. 그런 네트워크 게임도 서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서버가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여러 사용자한테 딜레이 없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서비스가 되어야 되니까 서버급 컴퓨터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이 밑에 그림들은 다 이제 옛날에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서버급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PC, 노트북, 모바일 컴퓨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도 있고 이북도 있고 인베디드 컴퓨터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전 제품의 안에 탑재가 된다든지 각종 산업용 기기 요즘은 컴퓨터가 없는 산업용 기기가 없죠. 심지어는 선풍기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방향이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용 기기에는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하는 보드 형태의 특수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ICT 기술을 배우면 컴퓨터가 있고 통신이 있잖아요. 크게 그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통신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같이 이제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을 해왔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한번 보면은 LAN은 Local Area Network. 그래서 좁은 지역, 로컬 에어리니까 좁은 지역의 네트워크. 좁은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작은 건물 내부 또는 거리로 따지면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 내를 LAN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컬 에어리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영역을 WAN이라고 합니다. Wide Area Network.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WAN. 이동통신이 있겠죠. 여러분, 이동통신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km, 도심지에서는 물론 그보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좀 더 작습니다만,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또 몇 킬로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죠. 한 기지국당. 그런 네트워크를 WAN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기지국 뒷단에 서로 연결을 해서, 한 국가를 커버를 하고, 또 국제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국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WAN에 해당이 됩니다. LAN은 여러분 이제 유선 랜이 있고 무선 랜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무선 랜에 더 친숙하죠. 와이파이 그런 것들은 LAN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터넷은 1969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성 DARPA라고 합니다. DARPA라고 하는 데서 알파넷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8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유는 웹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건 조금 용어들이 조금 옛날 용어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ADSL이라든지 케이블 모뎀. 요즘은 다 이제 이 광 케이블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광 접속기, 광 전송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좀 옛날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한번 볼까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무어는 누구냐면은, 인텔, 여러분 인텔 아시죠? 미국의 CPU를 만드는 인텔이라는 회사, 그 회사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고든 무어 박사라고 있어요. 인텔의 창업자가 세 사람인가 그래요. 공동 창업자인데, 그중에 이제 고든 무어라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가격은 매년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 일종의 공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든 무어 박사는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이제 인텔의 다른 엔지니어가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은 24개월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면 2년이죠. 2년마다 CPU의 성능은 2배씩 증가하고 가격은 매년 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쭉 이런 법칙이 한 10년 이상 쭉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졌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인텔이 CPU에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인텔에서 그렇게 만들면 그게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지금 이제 드디어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은 안 맞다 이래가지고 무어의 법칙이 종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반도체 발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길드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이 무어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의 집적도라는 것은 이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이 공장이 있어야 되죠. 우리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불러요. 팹. F-A-B. F-A-B. 팹. 팹이라고 부르는데 이 팹에 삼성전자도 팹이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팹이 있죠. 그 팹에서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때 그 설계 툴이 이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굉장히 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폭의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나노미터라고 하면 여러분 1m에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9성 이것을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9성이니까 10억분의 1m 10억분의 1m 좀 더 하면은 1cm 안에 1cm 안에 10의 8성 그러니까 1m에 10억분의 1이니까 1cm에는 얼마입니까? 1억분의 1cm죠. 1억분의 1cm. 즉 1cm 안에 1억 개로 나눈 그 단위, 그것을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그 나노미터 단위의 선폭.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아마 삼성에서 갖고 있는 공정은 지금 약 제가 알기로는 10나노미터 정도 돼요. 10나노미터니까 얼마입니까? 1억 미터 정도, 1억분의 1미터 정도 되죠. 1억분의 1미터. 그 정도 되는 단위로 회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울산 과기원 그 교수가 또 이 법칙을 깨는 획기적인 또 새로운 연구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아지려면 이 기존의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소재라든지 방법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 지금 여러분들 집에까지 광 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SK 브로드밴드나 KT나 LG U+에 하면은 그 기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단자함 아파트에 보면은 아파트 입구 또는 그 어떤 아파트는 이제 신발장 뒤쪽에 안쪽에 단자함이 있어요. 그 단자함까지 광 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다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인터넷을 가입을 하게 되면 기사가 와가지고 그 단자함을 열고 그 집 내부에 광 케이블하고 그 랜선을 연결을 하게 돼요. 그것을 집까지 광 섬유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FTTH, Fiber to the Home 이렇게 불러요. 물론 Fiber to the Home도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뭐 인터넷을 통한 업무 환경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원격 재택근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원격 의료, 또 화상회의, 뭐 이런 업무 환경이 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나온 현상이죠. 자, 인터넷 경제란 말도 있고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혁명,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모바일 컴퓨팅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텐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PC를 통해서 하던 전자상거래, 그것을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하죠. 그게 요즘은 이제 모바일 커머스로 바뀌었죠. 휴대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컨버전스, 이거는 이제 융합이라는 뜻이죠. BT는 뭐냐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생명공학하고 IT가 결합된 것을 BT라고 합니다. 또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말도 있고, AT는 뭘까요? AT는 그 농업하고 IT 기술이 접목이 됐다, 융합이 됐다 그래서 Agricultural Technology를 AT라고 합니다. 우리 양재동 꽃시장에 가면은 양재동 꽃시장이 옛날에 이제 꽃시장이었죠.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건물 이름이 AT 타워입니다. AT 타워. 그 AT가 바로 Agricultural Technology죠. 자, 그래서 ICT 기술은 뭐 지금 전통적인 모든 산업 분야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전공이 다 다르죠. 뭐 유보건의료행정과, 그런 데는 유헬스케어, IT하고 결합이 된 거죠. 또 물류, 유통물류과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과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죠.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이 전부 IT 기술과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은 ICT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